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9월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조금 안정이 돼주면서 FMC에서 부담을 덜고 주가는 오르는 시나리오였는데 약간 좀 반대로 가고 있죠. 오늘 시황 해설자들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경제 증시를 둘러싼 주변 상황들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도 그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당장은 이번 주 이제 FOMC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75bp 인상이 지금은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요.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좀 점검해 주세요. 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9월 FMC 결과가 나오는데요. 연준이 이제 9월 F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75bp 금리 인상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연준의 공격적 긴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100bp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75bp 인상 수준에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9월 FMC에서는 이제 점도표와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의 전망치가 담긴 경제 전망 요약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경제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소폭 하향 조정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물가와 실업률은 6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6월 올해와 내년 실업률을 각각 3.7%, 3.9%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는 연준의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매우 낙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업률 수치의 상향 조정 폭이 크게 나타난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어질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점도표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불리는 이제 최종금리 수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시장에서는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월 13일 미국 8월 CPI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최종금리가 4.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점도표에서는 한 4.5% 수준을 넘어설 개연성은 좀 낮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수준인 75bp 금리 인상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잭슨 홀 때보다 더 매파적이지 않은 선에서 9월 FMC가 마무리된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는 4.5%까지로 전망한다. 최종 금리라는 게 터미널 레이트, 이번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어디냐 이거잖아요. 기존에는 한 연말 3.5에서 지금 4%, 지금은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4.5%까지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행보들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하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그게 관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예상을 상회한 미국의 8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9월에는 이제 75bp, 11월에 75bp, 12월에 50bp씩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4.5%까지도 갈 수 있음을 현재 시장에서는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연말 기준금리가 4.5%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까지 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8월 CPI를 보게 되면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헤드라인 CPI의 피크아웃은 관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거비라든지 의료비 등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 지속으로 인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 등이 CPI의 12개월가량 후행 반영하는데요. 조사 기간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경우 올해 3월에서 4월 정도에 피크아웃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적어도 내년 3월에서 4월까지는 주거비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주거비로 인해 내년 3월에서 4월까지는 5에서 6%대의 헤드라인 CPI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인 물가와 임금 간의 스파이럴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좀 다행스러우나 무려 24%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는 점은 임금과 물가 간의 스파이럴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잭슨홀 연설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 궤적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를 그리며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임금과 물가 간의 영어는 이제 스파이럴이라고 하신 것은 연쇄 효과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또 임금 올려달라고 이런 이제 악순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물가의 우려가 있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물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비유 자체가 그 에너지 가격 이런 거 떨어졌음에도 물가가 안 잡혔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뭐 임대료라든지 그래서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너무 조금 윤 의원님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주거비와 임대료가 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예. 12개월 정도 이제 후행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한 3월에서 4월까지는 여전히 헤드라인 CPI가 5에서 한 6%대 정도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5에서 6% 물가가 이게 절대 낮은 수준의 물가는 아니거든요. 예.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2010년대에 보게 되면은 2% 수준의 물가 사실 그 정도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만약에 5에서 6%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물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전보다 조금 정책적으로 낮추고 있다. 연준이, 네.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예. 파월 의장의 그런 매파적인 예. 연설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네. 거기에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이제 휘발유 가격이거든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휘발유 가격을 통해서 이제 실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 유가랑 연동을 하게 되는데 네. 국제 유가가 현재 80불대에서 좀 계속해서 그 가격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80달러가 뭐 60달러 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이제 CPI가 발표될 때마다 국제 네. 유가가 크게 하락에 기여하지는 않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롬 파월이나 지금의 연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요. 속으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쫄리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긴축으로 밀어붙였는데 정말 경기가 침체로 가버리거나 그러면 어려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금융 경제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너무 빨리 금리 올리고 긴축하다가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우려들도 머스크와 함께 일부 미국의 그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라든지 아니면 돈 남은 언니로 알려진 이제 캐시우드 아크 캐시우드도 인베스트먼트 예.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처럼 뭐 언젠가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HOPE 순의 하락 또는 이제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런 경로를 좀 따르게 되는데요. HOPE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화면 자료를 좀 보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H는 이제 주택 가격이고요. O는 ISM 제조업 지수 이제 중에서 이제 세부 지표 중에 신규 주문입니다. P는 기업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E는 고용입니다.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가격이 가장 먼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감소하게 됩니다. 신규 주문이 줄어들면 이제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이제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H, 뭐 주택 가격 먼저 좀 보겠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 지수는 확연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긴축 효과가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이 CPI의 12개월가량 후행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높은 물가 수준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O는 신규 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ISM 제조 PMI 내 신규 주문의 경우 지난 6월과 7월에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며 연준의 긴축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았으나 8월에 이제 재차 50을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주문이 양호하다는 것은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음을 의미하고요. 긴축을 통해 총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인데 아직 긴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P는 기업 이익입니다. 7월 이후에 2022년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초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E는 이제 고용입니다. 비농업 부분의 이제 신규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고요.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상황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실업률은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디플레이션 오고 경기 침체 올 수 있어 이런 주장인데 그 근거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지금 네, 맞습니다. 판단하신 거죠? 네네. 뜯어봤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나 뭐 캐시 우드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약간 좀 성장주라든지 그죠? 기업 현장 이쪽에 또 극단에 서 계신 분들이라 그분들의 말도 참고만 하면 되겠고요. 국내 시장 좀 얘기 와서 국내는 어쨌든 당면한 문제는 최근에 환율입니다. 환율인데요. 지난주 1,400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당국이 강력한 의지 혹은 뭐 개입도 있었던 것 같고 구두 발언을 하면서 1,386원까지 지금 좀 떨어졌는데요. 예,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거의 1,400원 네. 코앞까지 갔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399.7원까지 아마 네. 갔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 환율이 뭐 외환 당국의 고강도 이런 개입 추정에 의해서 좀 반락하면서 1,388원에 마감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00원 돌파 가능성을 여전히 좀 열어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이제 상승 배경으로는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 연준의 강한 긴축에 따른 이제 달러화 강세, 그리고 이제 유럽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로화 약세,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등이 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이제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등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제 확실한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좀 지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어 포 롱걸이라고 해서 즉 이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랜 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달러 강세가 연내 잦아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9월 8일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가 75bp 정책금리 인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며 달러화와 페러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유럽 국가들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를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비축하고 있어서 이번 겨울은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올겨울을 무사히 넘길 것이란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ECB가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축소한다면 유로화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달러당 7위안이 좀 깨졌는데요. 2020년 7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 유지 및 부동산 부진 등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당분간 위안화 약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위안화 약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가 원화 약세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도 적자를 나타냈으며 6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 약세는 국내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달러화 강세가 좀 누그러져야 하고요.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는 시점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좀 향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통화 당국이 점심때 달러를 매도하는 소위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은행 외환 거래하는 은행들에게 포지션 보고하라고 그죠? 시간대별로 보고하라고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1,400원을 뚫릴 위쪽으로 뚫고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여전히 불안하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통화 당국은 어때요? 우리 물가 수준도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지금 부총리 얘기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뭐 10월쯤 물가 정점 찍을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 역전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올해 안에는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국제유가의 하락 등을 좀 고려하면은 뭐 정부가 이렇게 예상하는 10월 물가 정점 이거는 좀 시장 컨센서스와 일단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의 피크아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금융시장에 있어서 참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물가의 레벨 자체가 여전히 고원 지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내려와야 하는데요. 8월 한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나 이창용 총재의 발언 등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은도 계속해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연준이 이번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한은 같은 경우에는 10월과 11월에 각각 25bp씩 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를 한 연말 3% 정도로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가 수준에 따라서 내년 초에도 좀 더 금리 인상을 통해서 3%보다 더 위에서 아마 금리를 좀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소위 위기적으로 보시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여기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마지막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좀 흐름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보통 위험 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안전 자산인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과거 1970년대에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가 동반 상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모습이 2022년 올해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좀 스마트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났을 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S&P 500 지수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좀 S&P 500 지수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징후가 있을 때가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요즘 2년물이나 이런 3년물, 단기물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2년물이나 3년물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금리이고요. 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를 더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년물 금리도 물론 따라서 올라가지만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0년물 금리는 더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경기 때문에 판단 지표는 10년물을 보고 맞습니다. 판단하는 게 좋다. 여러 거시경제 변수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신한은행 윤정석 수석연구원께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